네, 오늘은 이집트 미술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제가 조각과 그림이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긴장을 하긴 했었나 봐요. 근황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오랜만에 왔는데 5명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5명 근황 얘기 하나 안 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거를 그래도 꽤 오래 준비를 해서 조금 긴장을 하긴 했구나라고 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좀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그 5명도 약간 아직은 좀 긴장한 느낌도 있어서 네, 둘 다 긴장해서 한 명은 말하느라 바쁘고 한 명은 얼어 있느라 바쁘고 한 명은 얼어 있고 이러면서 하면서 옛날에 5명이 방송하던 걸 제가 살짝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막 근데 내가 공지에 써놨어요. 2019년 이후 거만 들으시라고. 팟빵 공지사항에다가 2019년 이후 거만 들어주세요. 그전 것들은 부끄럽거든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전 거는 웬만하면 자제를 해주시면서 네. 2019년에 저희가 새로 제작하고 있는 아이들만 회차만 좀 즐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오프닝 멘트? 제가 한번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일부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눌 때 이거를 딱히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되게 떨리네. 이게 뭐라고 시작 멘트를 해왔는데 아마 근데 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오직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고찰을 돕는 방송, 오직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오직 미술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방송. 하지만 늘 미술과 예술에 관한 깊은 생각을 더 이상 깊지 않은 모두의 가벼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 세라 미술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한가요? 긴데요. 너무 길어요? 아니 근데 시작을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데 5분인데. 아니요, 뭐 방금 5분 안 걸렸어. 제가 담고 싶은 걸 많이 담아봤어요. 저희 은둔의 고퀄 방송 아닙니까? 좀 별론가? 좋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찬우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착한 5명은 이런 거 제대로 얘기 안 해요. 찬우 얘기하면 형 별론데? 바로 안 만나봐서. 네, 바로 얘기를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인사만 해보지 제대로 만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한 다음 주쯤 해가지고 만날 예정이라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멘트는 얼렁뚱땅. 그래서 찬우 얘기도 한번 수렴해보고 다음에 카톡해요. 어땠는지. 그래서 해서 계속 쓸지 말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파라오 이야기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라오 이야기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랑 새로 좀 추가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정리가 끝나갈 때쯤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희 방송이 미술 방송이더라고요. 역사 방송이 아니라 이거 다 정리하고 보니까 뭐지?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보니까 미술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5명이랑 그 촬영 날짜를 하루 미뤄달라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한번 미뤄서 지금 원래는 저번 주에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좀 초에 빨리 찬우 녹음을 미루고 찬우랑 녹음하는 날에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파라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파라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조각과 그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조각과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집트 미술에서 조각과 그림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서 파라오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렇게 미술 팟캐스트인 거를 까먹고 준비했던 부분에서 좀 미술적인 부분들을 좀 꺼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조각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간단 정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집트 편만 한 4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총 한 달 동안 하시네요. 저는 분명히 근데 이건 무조건 간단 정리예요.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내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껏 준비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간단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각과 그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옛날에
그 뭐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저희가 대형박물관 갔다 온 편 있잖아요. 그때 네. 5명도 같이 갔었는데 막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조각과 그림이 어떤 형식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특징들을 조금 음. 한번 살펴보고 이러는 식으로 하면서 조각과 그림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조각과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집트 미술의 조각과 그림은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이집트 미술의 조각은 약간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역사나 미술사 속에서 나타나는 조각이랑 그림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그 왜 정밀 묘사라 그러잖아요. 보기에 되게 똑같아 보이고 보기에 되게 역동적으로 보이고 약간 이런 묘사력이 조각이 거의 그림보다 한 몇 년이요? 한 1700년 가까이 먼저 완성이 돼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조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표현되는 이 두 시기가 한 1700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조각은 헬레니즘 시기라 가지고 기원전 한 200년 정도쯤 되면은 이미 정말 조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해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원 후 한 1400, 1500년대예요. 그 조각상이 만들어졌던 기원전 200년이랑 하면은 거의 17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조각이 그림보다 1700년 가까이 먼저 이제 정밀 묘사력이 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조각은 이미 공간과 그 빛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3D 사물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림은 그 2D 평면 위에다가 공간이랑 빛을 이해를 하면서 사물을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체 노동적으로 보면은 조각이 굉장히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빛이랑 공간이랑 이런 걸 모든 거를 이해를 하면서 정말 정밀 묘사가 완성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은 그 공간에 있는 조각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1700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 왜 정밀 묘사가 완전히 다 발전되면은 모든 게 뭐라 그러죠? 이게 발전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술이 발전했다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제가 미술사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림에서 정밀 묘사를 그리지 않는 시대가 2개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는 중세 미술이고 하나는 지금 추상화랑 이런 현실과 똑같지 않은 요상한 그림들을 그리는 시기가 이 중세와 지금이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면은 그 헬레니즘이랑 르네상스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림도 헬레니즘이나 이럴 때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세 미술이 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단어로만 얘기를 하면 퇴보에 가까운 느낌으로 지금 시선으로 보면은 뭔가 되게 정밀 묘사 같은 게 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중세 미술 사이에 잠깐. 근데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찾아오면서 다시 그런 정밀 묘사력이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끝장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퇴보를 하고 발전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제가 되게 애매한 게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하는 게 100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퇴보를 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러는 시기가 갑자기 100년 사이에 확 변해버리고 갑자기 100년 사이에 싹 없어져 버리고 이런다는 게 이게 뭔가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필요하니까 얼른 그냥 다시 발전시켜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정밀 묘사를 훨씬 더 잘한 그림을 더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게 변화의 하나로서 서로 그냥 좀 달랐던 거지 이게 뭐 지금이 더 잘났고 더 못 그리면 못 났고 이랬던 시대로 보는 게 조금은 옳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는 사실 그 정밀 묘사가 필요 없었던 게 중세 시대는 그 종교 미술의 끝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미술에서 정밀 묘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물건들이 있어요. 네. 누구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누구는 책을 들고 있고 네. 누구는 뭘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징성만 부여해 주면은 이미 정밀 묘사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정밀 묘사를 하면서 캐릭터 하나하나의 개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밀 묘사 자체가 필요 없어져 버려가지고 안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세 미술에서의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세상을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중세 미술 때 근데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왜 우리가 지금 꽃말이랑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다 중세 시대 때 그 꽃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신이 거기다가 그 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꽃의 꽃만을 찾는 거죠. 그냥 이런 거를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스콜라 철학이 그냥 신학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 스콜라 철학이랑 이런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정밀 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정밀 묘사가 그려지지 않는 거는 카메라가 이미 사진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밀 묘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 하는 거고요. 근데 정밀 묘사도 그리고 안 그리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는 안 그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양성 자체가 특징으로 좀 존재한다는 이런 특징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묘사력이 시기에 따라서 발전하고 퇴보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막 미술이 발전했다 퇴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굉장히 좀 갇힌 사고를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왜 퇴보했는지 왜 발전했는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식으로 변화했을까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열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이제 조각이랑 벽화 이야기로 좀 살짝 넘어가 보면요. 사실 우리가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리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집트가 한 4,000년에서 5,00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이집트 특유의 그 그림 있잖아요. 네. 옆으로 이렇게 되게 딱딱한 느낌의 이런 그림이 거의 기원전 3,000 몇백 년 전부터 3,500년대 거의 기원전 4,000년대부터 그려지거든요.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거의 뭐 기하학에 가까운 사람 모양이 나오는데 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대 이집트의 느낌의 그 그림은 거의 기원전 3,500년 전부터 그려졌으니까 거의 한 3,4,000년을 그냥 계속 이집트 미술이라고 다 통합을 시키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은 그 고대 이집트의 그림은 그 굉장히 비율이나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요만하면은 얼굴이랑 팔, 다리 비율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거대하게 그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대에 거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주로 이제 자기를 신으로 표현하고 그럴 때 사람을 작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어떤 시기는 그런 식으로 그렸고 어떤 시기는 또 그렇지 않은 식으로 그렸다 이런 게 있는데 비율을 바꿨을 뿐이지 겉으로 보기에 옆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그리는 이런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변화를 좀 일반적으로 딱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로마가 막 삼두 정치를 한다 그래요. 세 명이서 권력 싸움을 하던 그때 세 명의 권력 중 한 명이랑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집트에서 그 로마 장군과 함께 싸우다가 이제 바다에서 전쟁을 하고 끝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뱀을 이용해서 자살을 했다고 했나?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해서 사망을 하거든요. 이 파라오가. 근데 이 시기가 이집트 미술의 다음 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미술을 이미 넘어서 헬레니즘을 다음으로 로마 미술이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대 이집트 미술로 하고 그리스 미술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고대 이집트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집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는 했던 거죠. 다만 이제 그리스 미술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문화의 힘이 강하고 그쪽이 다른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고 그렇게 원래는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서 그리스 미술로 넘어가가지고 그 그리스 미술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미술로 넘어갈 때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그러고서 그리스 미술이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리스 미술이 이집트 미술로 와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시기도 또 있는 거라서 이게 막 하나로 통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4,5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도 아예 존재를 하면서 또 다른 시기에 그 문화와 권력이 이제 넘어갔던 시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막 이집트 후기 미술 보고서 뭐 그 뭐지 딱딱한 그림이 변화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 미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집트 미술을 이렇게 딱딱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를 보여주면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죠. 뭐지? 내가 공부했던 이집트 미술은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한다는 거를 또 알고서 가면은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집트 미술은 이런 클레오파트라 시기 이전에 그리고 그 헬레니즘 시기 이전에 그 이집트 미술이 거의 그 유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4,5천 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크게 일반화를 하지 않으려는 시각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이집트 미술이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좀 이게 딱 하나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파라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상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파라오의 무덤 속이나 약간 그 신전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너무 방대해지는 이야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약간 이런 도상학적인 느낌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을 준비를 했던 거죠. 파라오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약간 내가 미술사 정리하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최대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번 회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3,4천 년이 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강조를 몇 번이나 했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어느 정도 일반화 시킨다고 하나요? 좀 일반화 시킨다는 게 요즘 좀 어감이 뭔가 나빠서 일반적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는 좀 이집트 미술은 약간 무덤 안과 밖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공간이 되게 재밌는 게 무덤은 그 무덤에 묻히는 파라오가 묻히고 나서 아무도 들어올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그 누구한테도 보여지지 않을 계획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림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누군가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려지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한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그린다는 거는 조금 더 뭔가 의식을 위해서 행하는 절차 같은 느낌의 이런 게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왠지 모르게 그 무덤 안쪽 그림들을 보면은 이거 약간의 사견이기는 한데요. 좀 과장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소 생활에서 나오던 그런 신격화에 대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이런 느낌은 존재를 하는데 막 엄청 과장되게 표현하고 막 이러는 게 조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덤 내부도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덤이 내부가 막 크지 않은 게 설계적으로 내부를 크게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 무덤이고 막 이렇다고 하면 엄청 거대하게 만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는 엄청 거대하게 해놓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집트 미술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무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거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스핑크스도 엄청 거대하잖아요. 네. 스핑크스 엄청 거대하고 그리고 막 신전을 보면은 또 엄청 거대하다는 거죠. 되게 과장돼 있고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신왕국 시기로 가면은 신전이 되게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시기의 신전들을 보면은 막 기둥 하나하나에 이 석상들이 하나씩 다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부신벨 신전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유명한 신전이죠. 그거 네. 보면은 뭐 거의 뭐 엄청 크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냥 돌산 같은 거 하나를 깎아서 만든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정말 깎아서 엄청 거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무덤 안에서는 조금 왠지 모르게 소소한 느낌? 그리고 실제 거기 무덤 안에 있는 그 벽화에 대한 스토리가 대부분 그 이제 무덤에 묻히는 파라오가 내세 세상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려놓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거기에 묻히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세 세상으로 들어가는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족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막 대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신전에서는 조금 더 과장되게 대부분 자기 아버지를 다 신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앞에 파라오이기도 했고 막 그랬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신이 인간화를 한 거? 인간화? 인격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변한 거죠. 인간으로 변한 신이 그 자기의 어머님과 이제 사랑을 나눠서 자기를 잉태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는 신의 자식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제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템플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원인데 한국어로는 장제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신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근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거대한 것들을 막 지었던 거에 비해서 그 왕가의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왕가의 계곡에 묻혀있는 무덤 같은 것들은 되게 소소하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크기가 작은 그런 느낌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집트 미술은 약간 무덤 안이랑 무덤 밖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대외적인 미술을 하는 거랑 내가 정말 내세 세상에 가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미술을 했던 뭔가 그런 소소한 미술의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실제 밀봉을 다 해놓는다라고 해요. 네. 음. 그 문 자체를 2중 3중으로 해놨다라고 하거든요. 그 왕가의 계곡에 있는 문들은 거의 3중으로 밀봉을 해놓는데요. 근데 도굴꾼들은 이제 그걸 들어와서 볼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아무도 볼 계획은 없었는데 결국에는 도굴꾼들이 보게 되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약간 무덤이라는 그런 존재는 좀 그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본인이랑 거기에 찾아올 신만이 머무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만들었다는 거에서 진짜 좀 되게 종교 의식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부 자체가 약간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무덤 안에서 내세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경건한 마음이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3,5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얼마나 그 전통을 지켜야 됐겠어요. 앞에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세상으로 못 갈 수도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존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래서 장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독특한 파라오가 한 명씩 나오거든요. 막 본인만의 신을 만들어버려 이런 파라오가 나올 때마다 조금 그림 스타일이 변하고 그러긴 한데요. 물론 우리가 보면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제 그쪽 이집트 미술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큰 차이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사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네. 막 무덤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무덤 안쪽이랑 바깥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벽화는 좀 그런 식으로 보면 재밌는 것 같은데요. 또 약간 조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조금 존재를 해요. 이집트 미술 당시에 조각가의 별칭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자 이런 느낌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육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죽고 나서 그 새로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파라오들 조각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한 파라오를 조각한 여러 개의 이런 조각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꽤 많이 닮았어요, 서로 다. 진짜 그냥 되게 조각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까 조각이 그림보다 훨씬 빨리 발전을 한다 그러잖아요. 한 기원전 이미 3,000년 정도, 기원전 2,000 몇백 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웬만하면 한 명의 파라오의 그런 특징들은 묘사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이 되거든요. 네. 쿠프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2,000 몇백 년대란 말이에요, 기원전. 근데 그 쿠프왕 얼굴이 표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스네프루 또 누구였죠? 조세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각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파라오들이나 이런 그 왜 미라가 발견된 파라오들 있잖아요. 이런 파라오들은 실제로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조각이랑 그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닮았대요. 진짜 닮기도 했고 뭐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자라는 그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약간 조각이라는 거는 똑같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에 약간 사후의 영혼이 깃든다라는 이런 좀 느낌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미움을 받은 이런 파라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 가면은 벽화나 그 관이나 모든 얼굴이 다 훼손돼 있대요. 정말 벽화에 있는 얼굴 하나하나가 다 훼손이 돼 있대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이집트인들의 살인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조각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모든 얼굴을 훼손시켜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영혼이 깃들 곳이 없으니까 진짜 사라져 버리는.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던 건지 네.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죠? 되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비장하게 그 무덤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원래 무덤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다 훼손을 시켰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정말 비장했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얼굴 전체가 훼손이 돼야 이제 미움을 받았다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도굴꾼들이 들어와가지고 훼손한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덤은 털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집트 그 파라오들의 무덤 중에. 네. 근데 가끔씩 그 무덤 내부에 있는 벽화에 있는 것까지 도굴꾼들이 훔치기 바쁜데 벽화에 있는 거에다가 찍찍 긋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뭔가 후대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그 뭔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는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림이랑 이러는 게 뭔가 보고 즐기고 이런 느낌이 좀 아니었던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무덤에서는 정말 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식적인 절차였다면 물론 사원에서도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하나의 나의 분신을 남겨놓고 가는 듯한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무서워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신왕국으로 넘어가고 약간 후대쯤 가면은 자기 이름이랑 얼굴 없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점점점 석상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얼굴만 지우는 게 아니라 석상에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네. 그거를 지운대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석상처럼 되나 봐요. 심지어 닮지 않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름만 15cm로 판 파라오도 있대요. 그 안쪽으로 15cm로 이름을 파는 거죠. 지우지 마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거를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집트의 그림과 조각을 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진짜 완전히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약간 이집트 미술이랑 이집트 종교 같은 거를 이해를 하면서 뭔가 태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태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는 좀 되게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세워지던 게 고왕국 시절에 되게 많이 세워지잖아요. 네. 태양에서 이렇게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이런 가시광선의 이 느낌을 내고 싶어서 피라미드가 삼각형이고 막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기쯤으로 이제 신왕국 쪽으로 오면은 그 이집트 종교도 되게 다신교예요. 신이 되게 여러 명이어가지고 그 막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람세스나 이런 시절에는 공기를 신의 매개체로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태양만은 아닌 느낌이 좀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집트 종교 전체를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그 죽음 이후의 세상 자체를 숭배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조금 더 모든 종교 신화 같은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태양을 숭배하고 뭐 공기를 숭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그 세상 자체를 숭배를 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내세 세상 자체를 숭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집트 미술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못 사는 서민층에서도 그 미라를 만들기는 했대요. 그래서 미라가 진짜 많았대요. 그 미라가 정말 많아가지고 그 한 1800년대인가? 1800년대 막 그때 그 영국이랑 이런 데가 막 살아나도 이런 시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시체 해부 쇼 같은 게 되게 그냥 일상적인 쇼였대요. 아니 근데 시체 해부 쇼랜다. 그러니까 파라오 해부 쇼랜다. 미라. 미라를 해부하는 그런 약간 학계 모임? 학계 모임이면서 그냥 쇼 같은 게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미라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라가 만들어진 거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어줬을까 싶기는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매장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 내대세상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집이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안 말게 되는데 죄다 무덤으로 이렇게 뭔가 나온다는 거는 좀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뭔가 파라오에 대한 도상학적인 하나하나 스토리를 알기 전에 이런 이집트 전체적으로 일어났던 그림과 조각의 좀 뭐라 그러죠? 시각?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파라오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재밌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역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조각과 그림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넘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그 뭐죠? 미술사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림이랑 조각은 필수적으로 거의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집트가 되게 재밌는 게 좀 단순해가지고 정리하기가 오히려 좀 편한. 그러니까 그 그림과 조각만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그림과 조각의 발전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로 들기에는 오히려 되게 좋은 그 문화권이지 않을까. 역사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어를. 어쨌든 제일 초기이기 때문에 엄청 다양하지는 않아서 한번 살펴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조각과 그림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집트의 포괄적인 조각 그림 얘기를 해봤고요. 네,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집트 미술의 조각과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역사 전체적인 조각과 그림에 대한 변화의 방법, 변화의 흐름? 시각, 네, 흐름 이런 거를 알아봤고요. 이게 뭔가 제 개인적인 사견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서 그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저도 제 생각을 이렇다고는 하지만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 미술사나 이런 부분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아무 생각 없이 정리했던 파라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라오들의 조각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섞어보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회차가 뭔가 하나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파라오 회차를 하면서 뭔가 그 회차까지 그냥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좀 짧은 느낌이면은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다음 시간도 일단은 이집트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안 간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저 같은 아이가 대충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듣기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인사 먼저 해주실래요? 지금까지 세라미술 유효식을 진행한 송다솜 디자이너 송다솜이었고요. 네,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디자이너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디자이너 송다솜 양과 함께 진행한 세라미술 유효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집트 미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